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3권, 되찾은 시간 2, 238쪽. 그리고 2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사단이라는 결합체가 새로운 별자리의 인력에 따라 그 자체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도록 정해진, 해체되었다가 다시 형성된다면 이와 동일한 결정화와 파편화, 또 그들을 잇는 새로운 결정화 현상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게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여러 명의 인간이었지만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나 수완 부인과 여타의 사람들에게는 드레푸스 사건 전에 그들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드레푸스 사건부터는 광신도나 바보로 보였다. 드레푸스 사건이 그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바꾸고 정당을 해체하고 재편성하면서 달리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강력히 기여하고 순수한 지적 친화력에 영향력을 덧붙인 것은 우리의 반감이나 경멸, 또 그 반감이나 경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던 이유마저 망각하게 하는 시간의 흐름이다. 만일 우리가 젊은 캉부르메르 부인의 우아함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 집 앞마당에서 장사하던 쥐피행이 딸이라는 사실과 젊은 캉부르 부인의 쥐피행이 딸이라는 사실과 또 그녀를 찬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가 샤를르스 씨에게 남자들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반짝거리는 효과를 자아냈지만 그 원인은 이미 까마득하게 먼 일이 되어 사교계에 새로이 도착한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알던 사람마저 수치스러운 과거보다는 현재의 광채를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그 원인을 망각했다. 우리는 이름을 항상 현재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살롱의 변묘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건 역시 잃어버린 시간의 효과이며 기억의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공작 부인은 게르망트 씨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게 두려워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발티와 미스탱게트에게 다가가는 것은 망설였지만 라셀과는 분명히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은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완전히 상류사회에 속한 적 없는 여느 시시한 화류계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부인은 가까이 지내는 몇몇 군주들에 대해 다른 2명의 귀족 부인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 군주들을 오찬에 초대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애를 썼다. 그러나 한편 군주들은 그곳에 오는 일이 드물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거의 알지 못하며 그래서 공작 부인은 옛 의전에 대한 게르망트 내의 맹신적 집착에 의해 잘 자란 사람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그녀를 지겹게 했지만 동시에 부인은 이런 예의 바른 태도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폐하께서 게르망트 부인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셨으니 등등 같은 말을 초대장에 쓰게 했다. 따라서 이런 관례적인 문구를 모르는 새로운 계층은 공작 부인의 지위가 그만큼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르망트 부인의 관점에서 이런 라셀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아한 세계에 대한 부인의 비난이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며 그녀가 생테베르트의 부인집에 가기를 거절했을 때 그것은 지성의 이름이 아니라 속물 근성에서 나온 행동이며 또 생테베르트 후작 부인을 바보로 여긴 것도 후작 부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스스로 속물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의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라셀과의 친교는 공작 부인의 지성이 사실은 평범하고 충족되지 못하고 또 나중에 사교계에 지쳤을 때는 진정한 지적 현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채로 훌륭한 귀부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지극히 권태로운 저녁 파티를 끝내고 누군가를 깨우러 가는 장난을 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파티용 망토를 걸친 채 잠시 침실 옆에 서 있다가 밤이 너무 늦은 걸 깨닫고 결국은 잠을 자려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충동적인 기질을 통해 부인이 어떤 종류의 시련을 열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질베르트에 대한 공작 부인이 얼마 전부터 품은 반감이 라셀의 초대를 통해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그녀에게 게르망트의 여러 가운 중 하나를 선포하게 했다. 즉 게르망트 가족의 수가 너무 많아 그들 중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해 상복을 다 입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내가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식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를루스 시와 관련된, 즉 그를 따르면 모든 사람의 불화를 택해야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라셀로 말하자면 게르망트 공작 부인과 친분을 쌓기 위해 사실상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가로 열고 공작 부인은 라셀이 경멸하는 척 가장하는 태도 아래에서 어떤 의도적인 무례함을 짐작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 놀이를 더욱 자극하면서 부인은 속물과는 거리가 먼 배우라는 조금은 과장된 견해를 그녀에게 부여했다. 가로 닫고. 이는 일방적으로 보헤미안 자신이 사교계 인사들에게 행사하는 매혹과 병행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사교계 인사들이 가장 뿌리 깊은 보헤미안에게 행사하는 매혹에 연유하는데 이런 이중의 역류는 정치 분야에서 교정국 국민들 사이의 상호적인 호기심과 동맹을 맺으려는 욕망에 상응한다. 그런데 라셀의 욕망에는 보다 깊은 원인이 있었다. 그녀는 게르망트 부인 댁에서 바로 게르망트 부인으로부터 과거에 가장 심한 모욕을 받았다. 라셀은 그 모욕을 망각하지 않았지만 점차 용서했고 그럼에도 그녀의 눈에 공작 부인이 그 일에서 느꼈다고 생각하는 그 특이한 매력은 결코 지워질 수 없었다. 내가 조금 전 질베르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 했던 대화는 낭송 시간이 되어 여주인이 여배우를 찾으러 왔으므로 중단되었고 여배우는 공작 부인을 떠나 곧 단상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동안 파리의 다른 끝에서는 이와 매우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라 베르마가 아들과 며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차를 마시자고 몇몇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초대받은 이들은 도착을 서두르지 않았다. 라셀이 게르망트 대공댁에서 시를 낭송한다는 말을 듣고 가로 열고 이 말은 라 베르마를 몹시 분노하게 했는데 대배우인 그녀에게 라셀은 라 베르마 자신이 주역으로 출연한 연극에서 생루가 무대 의상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대에 등장하게 내버려둔 그런 창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초대장은 게르망트 대공 부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라셀이 게르망트 대공 부인 댁에서 손님들을 초대했다는 소문이 파리 안에 파다했으므로 그 분노는 더욱 컸다. 가로 닫고. 베르마는 그녀에게 충실한 몇몇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 자신이 베푸는 다과에 빠지지 말도록 끈질기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게르망트 대공 부인의 친구들로 부인이 베르두랭 부인이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라 베르마의 살롱에는 한 사람도 도착하지 않았다. 어느 쪽에 가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블로크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래요, 전 게르망트 대공 댁에 가고 싶은데요. 슬프게도 그것이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서 결정한 바였다. 중봉에 걸려 사구계를 거의 출입하지 못하던 라 베르마는 사치를 좋아하는 딸의 욕구를 몸이 아프고 게으른 사위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욕구의 비용을 대기 위해 다시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녀는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삶을 단축한다는 걸 알았지만 막대한 사례금을 주어 딸과 사위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사위를 싫어했지만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데 딸이 그를 좋아하는 걸 아는 데다가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심술을 부려 딸을 보지 못하게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베르마의 딸은 남편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로부터 은밀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페드로 공연이 별 위험이 없다는 그의 말에 설득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의사에게 그렇게 말하게끔 강요했고 또 의사의 대답에서 그 말만을 기억하고 반대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실 의사는 라 베르마가 공연한다는 사실에 별다른 어려움을 보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말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어쩌면 무지해서 아니면 어쨌든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알고 환자의 수명을 단축한다고 해도 그 편이 우리에게 득이 될 때면 기꺼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편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는지 또 어쩌면 그렇게 하는 편이 라 베르마를 기쁘게 하고 또 그녀에게 이로울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의사가 라 베르마 자식들의 칸막이 자석에 초대되어 환자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갔을 때는 시내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라 베르마가 무대에서는 경이로운 생명력으로 넘치는 걸 보자 정당화되는 것 같았다. 사실 습관이란 상당한 정도로 우리에게 또 다른 신체 기관에도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삶에 적응하게 한다.
심장병에 걸린 늙은 승마 교사가 단 1분도 심장이 버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온갖 종류의 고개를 부리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라 베르마도 그에 못지않게 무대 위 오래된 고객이었고 따라서 그녀의 신체 기관이 무대의 까다로운 요구에 완전히 적응했으므로 관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힘을 소모하여 양호한 건강 상태가 단지 순전히 신경증적인 상상의 병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었다. 이폴리트에 대한 사랑의 고백 장면 후 라 베르마는 자신이 보내게 될 끔찍한 밤을 절감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그녀의 찬미자들은 그녀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다고 단언하면서 힘껏 박수를 쳤을 뿐이다. 그녀는 격심한 고통 속에서 귀가했고 그러나 딸에게 파란 지폐를 가져다 주는 것이 기뻐서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서 자란 늙은 배우의 장난기인 스타킹에 지폐를 끼우는 습관으로 미소와 키스를 기대하면서 자랑스럽게 지폐를 꺼냈다. 불행하게도 그 지폐는 어머니의 저택에 인접한 딸과 사위의 저택을 장식하는 데 쓰였을 뿐 딸의 집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망치 소리가 그 위대한 비극 배우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수면을 방해했다. 아쉽네요. 유행의 변화에 따라 또 그들이 초대하고 싶어하는 X씨나 Y씨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모든 방을 개조했다. 그래서 수면만이 그녀의 고통을 진정시켜줄 수 있었는데도 그 수면이 날아갔다고 생각한 라 베르마는 체념하고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은밀하게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면서도 마지막 날들을 끔찍하게 만든 그 멋진 장식을 경멸하는 마음이 없지도 않았다. 아마 조금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멋을 경멸했고 이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힘으로 저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복수심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신에게서 천재성을 의식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유행의 명령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우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로 말하자면 그녀 자신이 언제나 존중했던 전통에 충실했으며 또 그 화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그녀로 하여금 30년 전에 했듯이 사물과 사람들을 판단하게 했으며 또 이를테면 라셀을 오늘과 같은 인기 여배우가 아닌 자신이 살았던 시절이 시시한 창녀로 판단하게 했을 것이다. 게다가 라 베르마는 자기 딸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딸은 유전에 의해 또 지나치게 당연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그런 본보기에 전염되어 이기심과 신랄한 야유, 무의식적인 잔인성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라 베르마는 딸에게 바쳤고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기야 라 베르마의 딸은 쉴 새 없이 일꾼들을 불러 대지 않아도 마치 젊음의 잔인하고도 경박하고 매력적인 힘이 그들을 쫓아다니려고 지나치게 무리하는 노인들이나 병자들을 지치게 하듯이 틀림없이 어머니를 피곤하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오천을 베풀었고 만일 라 베르마가 딸에게 오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이 최근에 사귄 지인들이 좀처럼 초대를 승낙하지 않아 그 지인들을 어렵게 유인하기 위해 유명 어머니의 참석이라는 매력에 기대고 있었을 때 만일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기라도 하면 라 베르마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동일한 지인들에게 단순히 인사치레로 야외에서 행해지는 축제에도 어머니의 참석을 약속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자리 잡은 죽음과 마주하기에도 무척이나 바쁜 그 가엾은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했다. 가엾군요. 더구나 같은 시기에 레잔이 눈부신 재능을 발휘하여 외국 공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사위는 라 베르마를 이처럼 사라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또 가족들도 동일한 영광의 사치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라 베르마를 강제로 지방 순회에 끌어들였다. 그 일로 그녀는 모르핀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것이 신장 상태로 인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우아함과 사회적 인기와 삶과 같은 동일한 매력이 게르망트 대공 부인 댁에서 연애가 있는 날에는 흡수 펌프 같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라 베르마의 가장 충실한 고객조차 압축 공기관의 힘으로 그곳에 데려갔으며 반대로 그 결과 라 베르마의 집에는 완전히 텅 빈 죽음만이 감돌았다. 라 베르마의 연애가 대공 부인 댁의 연애처럼 화려한지 어떤지 확신하지 못한 한 젊은 남자가 라 베르마의 집에 왔다.
라베르마가 시간이 지난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음을 이해하고 다과를 내오게 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식탁에 앉았으나 그것은 마치 장례식 식사와도 같았다. 라베르마의 얼굴에는 사순절 셋째 목요일 저녁 그토록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사진 속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의 말처럼 라베르마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번에 그녀는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대리석상으로 보였다. 그녀의 굳어진 동맥은 이미 반쯤 마비되어 조각 같은 긴 띠가 뺨을 단단한 광물처럼 관통하는 것 같았다. 죽어가는 눈은 뼈가 앙상한 끔찍한 가면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살아있는 듯 보였고 돌 한가운데 잠든 뱀처럼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동안 예의상 식탁에 앉은 젊은이는 게르망트 댁에서 열릴 찬란한 연애의 마음을 빼앗겨 연신 시계만 쳐다보았다. 아깝군요. 라베르마는 자신을 버리고 게르망트 내에 간 사실을 순진하게도 그녀가 모르기를 바라는 친구들을 향해 어떤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라살 같은 계집애가 게르망트 대공 부인 댁에서 연애를 베풀다니 이런 일을 보려면 파리에 와야 해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장례식 절차를 따르는 듯한 표정으로 말없이 엄숙한 느린 몸짓으로 금지된 과자를 먹었다. 자신과 아내를 잘 아는 라셀이 그들을 초대하지 않은 데에 대해 사위가 몹시 분노했으므로 다가와에는 그만큼 침울했다. 초대를 받은 젊은이가 라셀과 잘 아는 사이니 지금이라도 금방 게르망트 댁으로 출발한다면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그 경박한 부부를 초대하도록 부탁해 줄 수 있다는 말에 사위의 비통함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라베르마의 딸은 어머니가 라셀을 얼마나 하찮은 수준의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또 과거의 창녀에게 초대를 간청하는 것이 어머니를 절망 속에 죽게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딸은 그 젊은이와 남편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다가회가 진행되는 동안 쾌락에 대해 열망과 어머니라는 회방꾼에 의해 쾌락을 빼앗긴 데 대한 지겨움을 미세한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면서 복수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찌푸린 얼굴을 보지 못한 척하면서 이따금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집에 와준 단 한 명의 손님인 젊은 남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을 게르망트네 쪽으로 휩쓸어 가고 또 나 자신도 끌고 가는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겠지? 그러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페드르 또한 죽음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둘 중 어떤 것이 딸과 사위와 함께 장례식 과자를 먹는 일을 마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지금 막 높아진 여배우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여배우의 연출은 기발했는데 현재 낭송하는 시가 낭송 전에 존재하는 전체와 하나를 이루며 또 마치 예술가가 길을 가는 도중 우리의 귀가 들리는 곳에 잠시 길을 멈추었다는 듯 우리가 듣는 것이 다만 그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시를 낭송한다는 발표에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여배우가 낭송하기에 앞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눈길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니 한마디 한마디를 애원하듯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두 손을 공중으로 쳐드는 것을 보자 모두들 이런 감정의 노출에 충격을 받은 듯 불편함을 느꼈다. 시를 낭송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일일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점차 사람들은 익숙해졌고 다시 말해 처음에 불길한 감각을 망각하고 좋은 점을 찾아내면서 머릿속에 이 편이 더 낫고 저 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낭송법을 비교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마치 간단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가 앞에 나와 법복이 흘러내리는데도 팔을 허공에 쳐들고 협박하는 투로 말을 시작할 때처럼 사람들은 감히 옆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낭송이 기이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것일지도 모르며 그래서 평가가 결정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청중은 여인이 단 하나의 소리를 내기에 앞서 무릎을 구부리고 팔을 뻗으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재우듯 다리가 휘어지고 그러다 돌연 많이 알려진 시구를 낭송하기 위해 애원조를 띄는 걸 보고 몹시 놀랐다. 모두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고 몇몇 무례한 젊은이들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남몰래 은밀한 눈길을 던졌는데 마치 우아한 식사 자리에서 바닷가재를 먹는 도구와 설탕 분쇄기 같은 용도나 사용법을 모르는 새로운 도구가 앞에 놓여 있을 때면 거기에 보다 정통한 손님이 먼저 사용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게끔 시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다.
또는 우리가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시구를 누군가가 인용할 때면 마치 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처럼 그 방면에서 가장 정통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그 시가 누구의 시인지 말하는 기쁨을 맡긴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배우의 낭송에 귀 기울이며 머리를 숙이고 탐색하는 눈길로 다른 이들이 먼저 웃거나 비방하기를, 울거나 박수치기를 기다렸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거의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는 게르망트 공작 저택에서 일부러 이날 모임을 위해 이곳에 온 포르슈블 부인은 자신이 전문가이며 또 단순히 사교계 인사로 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 문학의 덜 정통한 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인지,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전력 투구를 해서인지, 아니면 흥미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어도 몇몇 구절을 낭송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주의 깊고 긴장된 표정, 거의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게르망트 대공 부인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게르망트 대공 부인의 집이었고, 부자이면서 동시에 수전노인 대공 부인은 라셀에게 수고비로 장미꽃 5송이만 주고 자신이 직접 박수부대 노릇을 하기로 결심했다. 부인은 청중들 사이에 열광의 물결을 일으키고 매 순간 환호성을 지르면서 청중을 압박했다. 이럴 때면 그녀가 대전의 베리드행 부인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다. 왜냐하면 부인은 그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 시구들을 들었고, 누군가가 와서 그녀에게 오로지 그녀 자신에게만 그 시구에 관해 얘기해 주기를 원했고, 그런데 어쩌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녀의 친구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녀의 즐거움에 은밀히 참석하도록 허락한 듯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여배우가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내게 윙크를 보내는 것에 주목했고, 여배우가 늙고 취했으므로 내 자만심을 만족시켜준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낭송하는 내내 자제하면서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가 번득이는 것을 보았는데, 나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의혹의 눈길 같았다. 그런데 시의 낭송에 익숙치 않은 몇몇 노부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배우의 엄숙하고도 비극적인 몸짓, 또 그들이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몸짓을 암시했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잠시 흔들렸으나 시의 낭송을 성공적인 것으로 결정했고, 그래도 아마도 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중간 부분에서 정말 놀라워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여러 손님들이 낭송자에 대한 그들의 이해보다는 공작 부인과의 친분을 보여주기 위해 동의의 눈길을 보내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부인의 외침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 시의 낭송이 끝났을 때 여배우 곁에 있었으므로 나는 여배우가 게르망트 부인에게 감사 인사하는 걸 들었고, 동시에 여배우는 내가 공작 부인 옆에 있다는 걸 이용하여 내 쪽으로 돌아서더니 우아하게 인사했다. 그때 나는 그녀가 내 지인이며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인사했다고 생각한 보구 베르시 아들의 열정적인 눈길과 달리 여배우에게서 욕망의 눈길로 착각했던 것이 실은 자기를 알아보게 하고 내 인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자제된 도발의 눈길이었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녀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다. 저분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확실해요. 하고 낭송자가 공작 부인에게 말했다. 천만에요. 하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전 당신을 분명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누구죠?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난감했다. 다행스럽게도 라퐁덴의 가장 아름다운 시를 그토록 자신감을 가지고 낭송한 여인이 선이나 어리석음 또는 거북함에게서 내게 인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동일한 아름다운 시가 낭송되는 동안 블로크는 그것이 끝나자마자 포위된 사람이 밖으로 탈출하듯 뛰쳐나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몸 아니면 발을 밟으면서 의무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인지 또는 과시욕에서인지 낭송자에게 축하를 하러 갈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라셀을 여기서 보다니 정말 우습군 하고 그가 내 속에 속삭였다. 내 귀에 속삭였다. 그 마술적인 이름이 즉시 생류의 애인에게 추악한 노파의 낯선 형태를 부여했던 마법을 깨뜨렸다. 그 말에 나는 곧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녀를 정확히 알아보았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고 블로크가 라셀에게 말했다. 이 간단한 말을 한 후 그는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었는지 그 자리를 떠나는데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요라는 소리를 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지 라셀은 자신의 두 번째 시를 낭송하기 위해 5분 이상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녀가 두 마리 비둘기 낭송을 마쳤을 때
모리앙발 부인이 생루 부인에게 다가갔다. 생루 부인이 문학의 조예가 깊은 건 알지만 그의 아버지로부터 섬세하고 냉소적인 재치를 물려받은 건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라퐁텐의 우화군요. 그렇지 않나요? 하고 그 시를 알아본다고는 생각했지만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 그렇게 질문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라퐁텐의 우화를 잘 알지 못했고 게다가 우화란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사교계에서는 낭송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 예술가가 아마 라퐁텐의 우화를 모작했을지도 모른다고 그 어리석은 부인은 생각했다. 그런데 질베르트는 본의 아니게 모리 양발 부인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는데 라셀을 좋아하지 않은 데다 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낭독하면 우아다운 점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므로 그녀는 지나치게 섬세한 말투, 순진한 사람에게서는 무슨 의미인지 의심이 가는 그런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말투로 대답했다. 4분의 1은 연기자의 창작이고 4분의 1은 광기이고 4분의 1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나머지가 라퐁텐이죠. 이 말은 모리 양발 부인에게 지금 그녀가 들은 것이 라퐁텐의 두 마리 비둘기가 아닌 기껏해야 라퐁텐의 4분의 1에 불과한 편작이라고 주장하게 했지만 이런 주장은 청중의 비상식적인 무지 탓에 어느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로크의 친구 하나가 늦게 도착했고 블로크는 그에게 라셀의 낭송을 들은 적 있느냐고 기꺼이 묻고 그녀의 낭송법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하면서 과장하다 보니 돌연 그 현대적인 낭송법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드러내는 데서 자신이 들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낯선 기쁨을 맛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감동을 과장하면서 라셀에게 거짓된 어조로 축하 인사를 건네고는 친구를 소개했다. 친구는 그녀를 다른 누구보다도 찬미한다고 단언했다. 그러자 지금은 상류사회의 부인들과 사귀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모방하게 된 라셀이 대답했다. 오, 아주 기뻐요. 그렇게 평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블로크의 친구는 라셀에게 라 베르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가엾은 여자죠. 지극히 비참한 상태인가 봐요. 재능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재능을 갖지 못했죠. 끔찍한 것만을 좋아했어요. 그래도 물론 도움은 됐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살아있는 연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매우 정직하고 관대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파산했죠. 한 푼도 벌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관객들이 그분 연기를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하고 그녀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물론 나이 때문에 나는 그분이 아주 최근에 한 것만 들을 수 있었죠. 그분이 한 것을 이해하기에는 내가 너무 젊으니까요. 그분이 시를 잘 낭송하지 못했나 보죠? 라고 블로크의 친구가 라셀의 환심을 사려고 과감한 시도를 했다. 그러자 라셀은 오, 그럼요. 단 하나의 시구도 제대로 낭송하지 못했어요. 그건 산문이고 중국어이고 볼라피크어이고 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예술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과 과학적인 발전 또 전쟁도 알지 못했던 17세기의 작가가 오늘날의 이런저런 작가보다 우월할 수 있으며 또 파공이 뒤불본과 같은 위대한 의사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능의 탁월함이 여기서는 지식의 열등함을 보충하면서 라 베르마도 사람들의 말처럼 라셀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지만 시간이 엘스티르와 같은 시기에 라셀을 인기 배우로 만들면서 라셀의 평범한 연기를 과대평가하고 그녀를 천재로 축성할 수 있었다. 생류의 옛 애인이 라 베르마를 비판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젊었을 때에도 그녀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했을 것이다. 만일 가장 지적이고 가장 선량한 사교계 여인이 여배우가 되어 그 새로운 작업에서 대단한 재능을 펼치고 성공만 거두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입에서 그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여배우의 언어를 듣게 되며 동료 배우를 향한 특이하고도 악의적인 험담이나 무대 생활 30년 동안의 체험에서 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 모든 것을 들으면서 놀라게 된다. 라셀은 이 모든 걸 가졌고 그런데 사교계 출신은 아니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었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건 품위가 있고 개성이 있으며 지적이고 어느 누구도 시를 그렇게 낭송한 적이 없어요.
하고 공작 부인은 질베르트가 비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했다. 질베르트는 아주머니와의 충돌을 피해 다른 그룹 쪽으로 멀어졌고 게다가 아주머니는 라셀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것만 말했다. 게르망트 부인은 말년에 이르러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깨어남을 느꼈다. 사교계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었다. 그녀가 사교계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관념은 그녀에게는 땅 위에 놓인 푸른 하늘의 높이만큼이나 자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토록 확고하다고 판단하는 자신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책을 읽고 극장에 가면서 독서나 감상하는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어 했다. 예전에 작고 좁은 정원에서 오렌지 음료를 마셨을 때처럼 상류사회의 가장 우아한 사람들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찾아와서 저녁의 향기로운 미풍과 꽃가루에 흐린 구름 사이로 그녀에게 상류사회에 대한 취향을 유지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또 다른 욕구가 이런저런 문학 논쟁의 동기를 알고 작가와 교류하며 또 여배우와의 교류도 소망하게 했다. 그녀의 지친 머리는 새로운 종류의 양분을 요구했다. 작가나 여배우를 만나기 위해 예전 같으면 명함 교환도 원치 않았을 여인들에게 다가갔고 또 그녀들은 공작 부인을 그들의 집에 끌어들이려는 희망에서 이런저런 잡지사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웠다. 처음 초대받은 여배우는 자기 혼자만 이런 놀라운 세계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녀보다 먼저 초대받은 여배우를 본 두 번째 여배우에게는 그 세계가 보다 평범해 보였다. 공작 부인은 이따금 군주들을 저녁 파티에 초대했으므로 자신의 위치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믿었다. 사실 게르망트로 태어난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유일한 혈통인 그녀는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을 때에도 게르망트라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사촌 동서들에게도 가장 고귀해 보이는 사람으로 마치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모세나 이집트로 피신한 그리스도 또는 탕플 감옥에서 탈출한 순수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루이 17세와도 같았다. 이런 그녀가 정신적 양식에 대한 유전적인 욕구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빌파리치 부인을 사교적으로 실추하게 했던 것이다. 이제 그녀 스스로가 빌파리치 부인 같은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속물근성의 여성들은 그녀의 살롱에서 이런저런 여성이나 남성을 만날까봐 두려워했고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기정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인을 등급 낮은 포도주, 수확이 좋지 않은 해에 생산된 포도주와 같은 실추한 게르망트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작가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또는 지나치게 다작을 한 후에는 재능이 멈추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교계 여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만한 일이다. 수아는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완고한 정신에서 부인이 젊은 롬 대공 부인 시절이었을 때 가졌던 융합 정신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말년에 이르러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피곤하거나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한 후에는 허튼 소리를 자주 짓거렸다. 물론 이 오후 모임이 진행되는 중에도 게르망트 부인은 매 순간 여러 해에 걸쳐 내가 알았던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 사교계 일들에 대해 재치 있게 말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름다운 시선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말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지성의 지배 아래 파리의 인류 명사들을 붙잡아 두었던 말이 아직 반짝거리긴 했지만 말하자면 허공에서 반짝거렸다. 한마디 재담을 끼워 넣어야 할 때가 되면 그녀는 예전처럼 몇 초 동안 말을 중단하고 망설이며 말을 제주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가 던지는 말은 아무 가치도 없었다. 게다가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사실을 알아차렸던가. 사람들은 예전에 같은 재치의 제조 과정이 지속되고 그녀의 재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다. 마치 제과점 상표에서 맹신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맛으로 변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같은 가게에서 계속 뿌띠푸르를 주문하는 것과도 같다. 이미 전쟁 동안 공작 부인은 기력이 쇠약해진 징조를 보였다. 누군가가 문화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녀는 그 말을 중단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반짝이며 라크크크툴투어라고 소리쳤다. 그러면 친구들은 거기서 게르망트의 재치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것은 베르고트를 매혹했던 것과 같은 틀이며 같은 억양이고 같은 미소였다. 베르고트였다면 그 역시 문장을 자르는 그만의 방식과 감탄사와
생략과 형용사를 간직했을 테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위해 간직했으리라. 그러나 신참들은 놀라워했고 또 이따금 우연히 부인이 익살스럽고 그녀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날에 참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여자인가라고 말했다. 그래도 공작 부인은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잘 조정해서 자신의 귀족적 명예를 견인하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퍼지지 않게 했다. 만일 극장에서 예술 후원자라는 그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장관이나 화가를 초대할 경우 그 두 사람 중 어느 하나가 혹시 신우이나 남편이 객석에 있지 않느냐고 순진하게 물으면 공작 부인은 겉으로는 대담하게 오만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듯 도발적으로 대답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만 나오면 나는 가족들이 무얼 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걸요. 모든 정치가들이나 예술가들에 대해 전 과부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지나치게 성급한 벼락부자가 마르상트 부인과 바쟁으로부터 퇴짜 맞는 일을 그녀에게는 비난을 야기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피할 수 있었다.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저런, 당신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죠? 아그리장트 부인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부인을 그곳에서 자주 배웠는데 그렇군요. 그곳에 자주 갔으니까요. 내 가엾은 친구 바쟁이 그때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사람들이 나를 가장 많이 만난 곳이 항상 그의 여자친구 집이었으니까요. 바쟁이 그녀 집에 방문하러 가는 걸 잊지 않도록 하구려 라고 내게 말했거든요. 사실 그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일종의 식사를 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나를 보내는 것이 조금은 부적절해 보였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꽤 빨리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바쟁이 그녀와 관계를 끊은 후에도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일은 언제나 내게 빅토르 위고의 시를 생각나게 했죠. 행복은 가져가고 근심은 내게 남겨라. 물론 그가 같은 시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도 난 미소를 지으며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그건 정말 공정하지 않았어요. 바쟁이 정부들에 대해 마음대로 의견을 바꿀 권리 정도는 내게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이 쌓이다 보니 단 하루의 오후도 남아있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그때가 즐거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그가 다시 배신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느낌이 들어 기쁠지도 모르죠. 그래도 전 그의 예전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은 지도 너무 오래돼서 그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요. 아, 우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얘기도 하고 서로를 꽤 좋아하기도 하고 공작 부인은 그들 부부가 완전히 헤어졌다고 내가 이해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또 매우 아픈 사람에 대해 얘기하듯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말도 잘하고 오늘 아침만 해도 난 그에게 1시간이나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말을 하러 가야겠어요.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공작 옆으로 갔는데 공작은 긴 의자에 앉아 귀부인 옆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공작이 여전과 거의 같은 모습이며 흰머리가 조금 더 짙어졌을 뿐 언제나 똑같이 당당하고 잘생긴 모습이라는 데 감탄했다. 그러나 아내가 얘기하러 오는 걸 보고 무척 격려한 표정을 지었으므로 아내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바쁜가 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후면 알게 되겠죠. 하고 부인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말했다. 블로크가 우리 옆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아메리카 여인을 대신해서 손님 중 젊은 공작 부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나는 브레오테 씨의 조카 딸이라고 대답했는데 블로크에게는 그 이름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했다. 아, 브레오테 하고 게르망트 부인이 내게 말을 걸면서 소리쳤다. 그 일을 기억해요? 오래된 일인데요. 아주 먼 옛날 일인데. 그래요, 그는 속물이었어요. 시어머니 댁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블로크 씨,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별 흥미가 없을 테지만 예전에 나와 같은 시기에 이 모든 걸 알았던 이 젊은이에게는 재미있을걸요? 하고 게르망트 부인은 나를 가리키면서도 이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덧붙였다. 그 순간부터 게르망트 부인의 우정이나 견해는 새롭게 달라졌고 매력적인 바발도 돌이켜 생각하니 속물로 보였다. 한편 브레오테 씨는 다만 시간 속에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교계에 처음 데뷔했을 때 마치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역사에서 콜베르가 그러했듯이 사교계 역사에 항상
연결된 파리의 주요 인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 역시 지방 사람의 특성을 가진 게르망트 노 공작 부인의 시골 이웃으로 그렇게 해서 롬 대공 부인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재치를 박탈당하고 그의 나이를 추정하는 먼 시절로 게르망트 내 근방에서 추방당한 이는 브레오테가 그 뒤 공작 부인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임을 증명했다. 가로 닫고. 추방당한 브레오테가 바다 동굴에 사는 해신처럼 나타났던 오페라 코미크의 개막날 저녁에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공작 부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공작 부인은 내가 브레오테 씨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따라서 내가 비록 부인과 같은 세계 출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오래전부터 부인과 같은 세계에 사는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인의 기억은 불완전했고 그때 내게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몇몇 세부 사항들, 이를테면 내가 게르망트 성에 간 적이 없으며 또 부인이 페르스피의 양의 결혼식 미사에 참석하려고 왔을 무렵 나는 다만 콩브레이 뿌띠 부르주아에 불과했으며 또 생류의 온갖 간청에도 불과하고 오페라 코미크의 부인이 나타났던 다음 해에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던 일도 잊고 있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중요해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삶이 내가 들어가지 못할 어떤 천국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삶이 언제나와 똑같이 평범한 삶으로 보였으며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그녀 집에서 자주 식사를 했으며 더욱이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나는 부인 남편의 고모와 조카의 친구였으므로 어느 시기부터 우리의 친분이 시작되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이 우정을 실제보다 몇 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게르망트라는 이름을 가진 게르망트 부인,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여인을 만났으며 그리하여 금빛 음절이 이름 속으로 포부르 생제르맹 속으로 초대받았고 그러나 이미 그때 나는 다른 여인과 똑같은 그저 평범한 귀부인 댁에 식사하러 가는데 지나지 않았고 또 그녀는 이따금 네레이데스가 사는 바닷속 왕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촌 동생의 아래층 특별석에서 저녁 식사를 보내기 위해 나를 초대하곤 했다. 브레오테에 대해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고 그녀는 블로크에게 말을 걸면서 덧붙였다. 이 젊은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그보다는 100배나 나은. 이분은 내 집에서 브레오테와 함께 50번이나 식사했으니까요.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게 내 집이 아니었었나요? 어쨌든 수완을 만난 건 내 집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녀가 자기 집에서 내가 수완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내가 그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브레오테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럴 경우 내가 부인을 알기도 전에 그 세계를 드나들었다는 말이 될 테니까. 질베르트가 브레오테에 대해 시골이 오래된 이웃분이에요. 저분하고는 탕송빌 얘기를 하는 게 즐거워요. 라고 말했을 때 브레오테는 과거에 한 번도 탕송빌을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이런 그녀의 거짓말보다는 어쩌면 내가 수완에 대해 예전에 우리 집에 저녁마다 자주 오던 시골 이웃이었어요. 라고 했던 말이 더 진실이었을 것이다. 사실 수완은 게르망트와는 아주 다른 것을 내게 연상시켰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왕족에 관한 얘기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게르망트 사람들이나 우리 시어머니 또 파름대공 부인의 곁에 있기 전에 바랑봉 부인에게 관해 꽤 많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바랑봉 부인이 누구인지 아나요? 그래요. 저 친구는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말이죠. 모든 걸 알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하기야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 사교계란 것이 사회적 관계가 최대한 집중되고 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단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는 지방이라는 요소가 있었으므로 또는 적어도 시간이나 그걸 만들었다는 듯 이름을 변경한 곳에 있어서 단지 그 외형이 달라진 후에도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지극히 어리석은 말을 하던 착한 여인이었어요. 하고 공작 부인은 시간이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불가
불가한 것의 시적 정취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메이야크풍의 문학에 유사한 우스꽝스러운 요소, 게르망트의 재치만을 끌어냈다. 한때 부인은 사탕형 알약을 빼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무렵 기침 예방약으로 쓰던 약이었죠. 가로 열고 예전에는 그렇게도 잘 알려졌으나 지금 그녀가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생소한 이름이 그녀 자신이 비웃으며 덧붙였다. 제로델 사탕형 알약이었어요. 바랑봉 부인이 저렇게 노상 제로델 알약만 개걸스럽게 빨다가는 위에 해로울 텐데 라고 시어머니께서는 바랑봉 부인에게 말하셨죠. 그러자 공작 부인하고 바랑봉 부인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서 위에 해롭다고 하시는 거죠? 이 약은 기관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다. 공작 부인께서 소유하신 암소가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은 언제나 종마로 착각한답니다. 게르망트 부인은 바랑봉 부인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개의 이야기를 기꺼이 계속하고 싶었지만 그 이름이 바랑봉 부인이나 브레오트 씨와 아그리장트 대공 같은 이들과 관계되면 즉시 우리 머리에서 솟아오르는 이미지가 블로크의 무지한 기억에는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이 그에게 어떤 매력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 나 자신이 마음속에서 그런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과오와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에도 그 결과에 의해 타인의 과오와 어리석음을 관대하게 대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 머나먼 시간의 게다가 무의미하기만 한 현실은 너무도 잊힌 것이 되어 누군가가 나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질베르트가 탕송빌 땅을 질베르트의 부친인 포르시빌 씨로부터 물려받은 거냐고 묻자 천만에요. 그 땅은 남편의 집안으로부터 온 거죠. 그 모든 건 게르망트 쪽에서 온 거예요. 탕송빌은 게르망트 성 가까이에 있어요. 생루 후작의 어머니 마르상트 부인에게 속했었죠. 다만 저당 답했던 거고 그래서 약혼자에게 지참 재산으로 주었으며 포르시빌 양의 재산으로 다시 산 거예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시대에 재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 수한 얘기를 하는 내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오, 게르망트 공작 부인이 그에 관해 얘기해 주더군요. 당신이 그 노신사를 공작 부인 댁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과거가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정신에서 얼마나 변형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정신에 존재하는 경계가 언제나 부인의 정신에는 부재했으므로 내게 사건이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내가 수안을 자기 집에서 만났으며 브레오트 씨는 다른 곳에서 만났다고 상상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게 사극의 인사로서의 과거를 만들어주고 또 그 과거를 아주 멀리 물러나게 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습득한 이 흘러간 시간의 개념은 공작 부인 역시 소유했지만 그 흘러간 시간을 실제보다 짧은 것으로 착각한 나와는 달리 그녀는 그 시간을 과장하고 특히 그녀가 내게 처음에는 하나의 이름이었다가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된 시기와 또 그저 평범한 사극의 여인에 지나지 않게 된 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한한 경계심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실제보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 두 번째 시기에만 즉 그녀가 내게 다른 사람이 되었던 시기에만 그 집에 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이 차이가 빠져나갔고 또 그녀 자신도 다른 현관 깔개를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 그녀라는 인간 자체도 그녀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내게서도 다른 불연속적인 모습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2년 먼저 그녀 집에 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게르망트 공작 부인에게 말했다. 그 일이 내게 처음으로 게르망트 대공 부인 댁에 갔던 저녁 연애를 생각나게 하네요. 그날은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내쫓을까봐 걱정했던 날이며 또 부인에게 빨간 드레스에 빨간 구두를 신었던 날이기도 하죠. 부인께서. 어머 그 모든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하고 공작 부인은 그렇게 흘러간 시간의 인상을 강조하면서 대답했다. 그녀는 우수에 찬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고 그렇지만 특별히 빨간 드레스에 주목했다. 그 옷을
상세히 묘사해 달라는 내 부탁에 그녀는 친절하게 답했다. 지금은 그런 드레스를 더 이상 입지 않을 거예요. 당시에 유행하던 옷이었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나요? 하고 내가 말했다. 부인은 자신이 한 말로 남이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축소시키게 될까봐 늘 겁을 냈다. 그럼요. 전 그 옷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요. 입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다시 입을 날이 올 거예요. 옷이나 음악, 그림에서 모든 유행은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하고 그녀는 힘차게 덧붙였는데 이런 철학에 뭔가 독창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늙음에 대한 슬픔이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미소로 그런 무기력과 싸우려 했다. 분명히 빨간 구두였나요? 금빛 신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금도 내 정신에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단언했다. 그걸 환기해 주다니 고마워요. 하고 그녀는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화가들이 자기 작품의 참미자들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아름다움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친절하다고 부르는 법이다. 게다가 아무리 과거의 일이 멀어졌다고 해도 공작 부인만큼 분별력 있는 여자라면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억하세요 하고 그녀는 자기가 입었던 드레스와 구두를 잊지 않은 나의 기억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말했다. 바쟁과 내가 당신 집까지 당신을 데려다 주었던 걸 기억하세요. 자정이 지난 다음에 젊은 여자가 당신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바쟁은 그런 시간에 당신을 방문한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웃음을 터뜨렸죠. 사실 그날 밤 대공 부인의 저녁 파티 후에 알베르틴이 나를 보러 왔다. 나도 그 일을 공작 부인만큼이나 잘 기억했는데 그날 밤 그들의 집에 가지 못한 이유가 알베르틴 때문이었음을 안다 해도 부인은 별 관심이 없을 테지만 지금의 내게도 관심이 없었다. 가엾은 망자들이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별 의미 없는 부스러기가 계속해서 과거의 상황과 뒤섞이고 합금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시간에 그들이 있었던 방이나 산책로와 길을 회상하면서 그들을 그리워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허력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들을 슬쩍 암시해야 할 때가 있다. 가로 열고 게르망트 부인은 그날 밤 방문할 예정이던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았고 그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으며 다만 시간과 상황의 기이함 때문에 그녀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가로 닫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살아남은 달갑지 않은 마지막 모습이다. 라셀에 관한 공작 부인의 평가는 그 자체로는 진부했지만 시계의 눈금판에 새로운 시각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그 역시 내 관심을 끌었다. 왜냐하면 공작 부인은 라셀이 부인 댁에 왔던 저녁 파티의 기억을 라셀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억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은 듯했기 때문이다. 말해드리죠 하고 그녀가 말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알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던 시기에 내가 그녀를 끌어내서 높이 평가하고 찬미하고 존경하게 했으므로 그만큼 그녀의 낭송을 듣는 일에 그녀의 낭송을 듣고 박수치는 일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요 내 친구 당신도 놀랄 테지만 그녀가 관객 앞에서 맨 처음 낭송을 했던 곳이 바로 우리 집이랍니다. 그래요 나의 새로운 사촌 동생 같은 자칭 아방가르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고 오리아는 자신에게 여전히 베르드랭 부인으로 남아있는 게르망트 대공 부인을 가리키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녀의 낭송을 들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거의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 동안 나는 그녀를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례금을 주고 내가 청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명사들 앞에서 낭송하게 해주었죠. 조금은 어리석고 건방진 말 같지만 정말 재능이 있다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 사실은 내가 그녀를 데뷔시켜준 셈이죠. 물론 그녀는 날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요. 나는 그 말에 가볍게 반박하는 몸짓을 했고 게르망트 부인이 기꺼이 이 반대 의견을 받아들일 의의가 있었음을 보았다. 그래요. 재능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조명을 비추어줄 누군가의 도움이? 사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신기하네요. 뒤마가 예전에 내게 했던 말을 바로 당신이 하다니. 그 경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기쁠 거예요. 뭔가 작은 것이라도 물론 재능의 발굴에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고 게르몽트 부인은 재능은 종기처럼 저절로 터진다는 의견을 포기하고 싶어 했는데 그 편이 그녀를 보다 우쭐하게 했고 또 조금 전부터 새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피곤했으므로 조금은 겸손해져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교계라고 불리는 그 지적인 관객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반박하고 웃음을 터뜨렸죠.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정말 신기해요, 흥미로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것에 관해서는 내 말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녀가 연기한 것이 마테르 링크의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잘 알려졌지만 그때는 모두를 야유했고 그렇지만 난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지방 출신 소녀의 교육밖에 받지 못한 나 같은 시골 여자가 단번에 그런 것을 좋아했으니 말이에요. 물론 그 까닭은 말할 수 없지만 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고 또 나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감수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쟁이 그것이 내게 미친 효과에 강한 인상을 받았죠. 그는 내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저런 엉뚱한 걸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을 아프게 할 거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냉담한 여자로 보지만 실은 신경 덩어리랍니다. 여기서 8부 끝.